자, 연대기 성경연구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 왔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2강 성경 지리로 이해하기 첫 번째 시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연대기 순으로 좀 이해해야 된다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는데,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꼭 역사적인 관점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대부분이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성경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즉흥적으로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어느 기록물보다도 굉장히 기승전결이 뚜렷하고요,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고 그냥 탁 말을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와 환경과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신 다음에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역사적 상황 전개 가운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관찰이라는 렌즈, 여러분 렌즈 있잖아요. 렌즈를 끼워야 돼요. 렌즈를 끼고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쓰여진 문화와 간습 그리고 지형과 지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쓰여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문화와 간습, 또 그들이 살아왔던 지역과 그런 환경의 그런 어떤 지리적인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날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전혀 눈치챌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그냥 잘 모르는 상태,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엉뚱하게 이해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제 성경을 다시 번역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허철 목사님도 성경 다시 번역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이런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를 고려해서 하는 새로운 번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또 누구죠? 이상 목사님이 북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낼 때는 우린 성경 못 보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는데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동거했다.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은 북한 사람들은 잘 이해 못 해가지고 한 살린 차렸다. 생각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에는요, 그 문화와 간습, 전통에 많이 전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코드가 녹아져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요, 오직 그곳에서 삶을 누린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지리적 생동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뭐 사회 지리 시간에 안 배워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한국에 또 여러분이 살던 동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형 지리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체험들이 있잖아요. 아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성경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알아요. 이게 뭔 뜻인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근데 여러분은 연구를 해야 돼요.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 상황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약간의 그 유식이라고,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읽으세요. 많이 1년에 한
10독, 20독 하세요.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데 뭘 말립니까?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 여기서 강의하는 연대기 성경 통해서 역사와 함께 성경의 인과관계를 좀 먼저 아시고, 또 더 여유가 되면 지리도 아시고, 더 여유가 되면은 풍습도 문화도 아시고요. 또 그 땅에서 나는 어떤 그런 어떤 식물들, 동물들 이런 것들도 아시고, 이미 그런 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맘만 먹으면 사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많이 다독하세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무조건 읽기만 하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성경 얘기했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저자의 의도와는 좀 엇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미경을 가지고 보듯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관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성경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말했던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독이라든지 정독이라든지 묵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성경에 대한 먼저 선 이해를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고 정말 다독하기도 그렇고 편하고 정독하기도 묵상하기도 굉장히 좋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런 어떤 경험들, 공부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손 들어 볼까요? 없네요? 처음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잖아요. 이정림 집사님만 이렇게 오늘 더블 은혜 받으시고. 실은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아까 재밌다고 했잖아요. 저도 재미없으면 안 하죠. 재미없는데 왜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재미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강의는요, 역사의 큰 문줄기. 여러분 대하 드라마가 뭔지 아시죠? 대하가 뭡니까? 큰 강이라는 뜻이잖아요. 대하 드라마는 건 그거예요. 큰 강이 흐르는 물줄기처럼 역사를 그렇게 풀어가는 게 대하 드라마입니다. 성경도 일종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아주 오래된 최소한 6,000년의 역사를 풀어나가는 그런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단은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는 드라마 보듯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제목도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요,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류모세 선교사님의 이 책 중에서 첫 번째 책, 제 1권을 중심으로 이걸 메인 자료로, 교재로 삼아가지고요,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요. 중간에 이제 다른 자료들도 조금씩 있고,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낸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세요. 사셔가지고요, 읽으면 참 재밌어요. 강의 교재 2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성경의 지리를 배운 다음에 성경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아주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그냥 입체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지형도 배우고 문화와 간습 이런 것들을 배우면 더더욱 생동감 있게 나올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대부분 바로 이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지역이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근동 지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대부분이 다 여기에서 펼쳐져요. 우리나라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근동 지역을 중심으로 성경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이라면은 오늘날의 이집트 지역, 또 이스라엘, 또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리고 터키까지 요 지역을 통틀어서 요 화면에 있는 지역을 근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인용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눈을 한번 탁 찍을까요? 여기가 근동이다. 고대 근동이다. 예. 고대 근동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더 쉽게 단순화된 그 류무서 선교사님 책에서 봤습니다. 요 지역 여러분 23페이지 여기가 고대 근동 지역의 왼쪽에 있는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죠.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사는 땅. 그리고 보면은 그 두 개의 강 사이로 이렇게 색깔이 약간 진하게 된 그 뭔가 있죠. 예. 여기요. 이게 포인트가 있었죠. 여기 보면 여기 주석에 보니까 비옥한 땅, 농사를 지으며 정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요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여기 나일강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하얀 부분은 어떤 땅이에요? 광야나 사막 지역. 그래서 당연히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들을 자세히 보면 뭐가 있습니까? 다 강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옥한 땅들이 있고 그 비옥한 땅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어차피 사람이 있어야지 성경이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경 역사는 사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런 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나톨리아, 리디아, 아나톨리아 여기가 다 이 오늘의 터키 지역이고요. 터키에 있는 고대 왕국입니다. 리디아 왕국. 요 부분이 리디아 왕국인데 또 아나톨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탄니 왕국. 처음 듣죠?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니까. 메소포타미아 들어봤죠? 그리고 바벨론, 아케드, 그다음에 수메르. 여기 보면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또 아라비아, 요 지역을 가나안 이렇게 쭉, 이집트 쭉, 누비아가 오늘날의 어디죠? 수단. 그리고 구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다 이 지역들이 이제 고대 근동이고, 그러니까 요 색깔이 있는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척박한 땅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도는 요거죠. 이 지역이 지금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 또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또 여기에 이란, 터키, 여기까지가 근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은요 성경 역사의 배경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인류 문명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에서부터 인류 역사상 유명한 그 문명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명은 법칙이 있습니다. 고대 문명들은 반드시 강을 끼고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을 중심으로 발생한 문명을 가리켜서 무슨 문명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이름한 건데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그게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 두 강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고 여기에 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문명이 발상을 해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곳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세 개의 대륙이 서로 교차하는 꼭지점에 있는 지역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는 다시 넘어가면은 이 오른쪽에는 아시아죠. 이쪽으로는 유럽이죠. 이쪽으로는 아프리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세 개의 대륙들이 서로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 꼭지점에 있는 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또 중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리켜서 사이 땅, 간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의 사이에 있는 존재하는 땅이라고 해서.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과 같이 세 개의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대륙이 교차된다는 그 의미는 좋을 땐 좋죠. 근데 나쁠 때는 너무나 많은 침략을 받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교재 2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은 이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 지역을 불렀고요. 북쪽에는 티그리스 강, 아래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이 두 강 사이에 비옥한 농경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먼저 농경이 시작되고 문자가 만들어진 곳이고 오늘날 이라크, 시리아, 터키 남서쪽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 지역은요 강수량도 많아요. 그리고 물이 많기 때문에 관계시설이 충분합니다. 기후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만 벗어나도요, 요 지역만 벗어나도 굉장히 척박해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는 굉장히 사람 살기 좋은데 벗어나면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 이제 수메르 문명, 여기 수메르 문명 있죠? 수메르 문명을 들어봤습니까? 수메르 문명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과 연결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수메르 문명에 속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에서 5,000년 사이 그때 존재했던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 또 아카드 문명, 아카드 문명 여기는 안 나와, 여기 있네, 아카드 문명. 그리고 또 바벨론, 아시리아.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따라서요 점점 문명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요 재밌는 거는 순서가 있어요. 이 강의 이 두 개의 강이 어떻게 발원되냐면 터키의 이 고산지대부터 강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좀 이따 이제 이집트 나일강 얘기할 건데 지금 미리 얘기하면 나일강은요 여기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나일강은 남에서 북으로 흘러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강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터키에 있는 이 고산 지역 3,000m 이상 되는 이 산맥으로부터 발원해 가지고 이 두 강이 위에는 티그리스 강, 밑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쭉 흘러 가지고 여기 있는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으로 강줄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강 사이로 문명이 생기는데 재밌는 거는 문명의 발생 연도가 이 남부지방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남부지방에 있는 문명일수록 오래된 거예요. 그럼 수메르 문명이 제일 오래됐겠죠. 그 다음에 바벨론 문명, 아키드 문명, 그리고 아시리아 문명. 이런 식으로 문명들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한 이 문명은 이쪽에 보면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쭉 올라가다가 이쪽 지역에서 문명의 또 꽃을 이루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성경에도 나와 있죠. 어디 나오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4개의 방이 발원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름이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유브라데라고 하는데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의 현재 대륙들이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 아십니까? 지구과학에서 배웠겠죠. 근데 이 대륙들이 언젠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지각
이동됐다. 지각 이동설 해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옛날에 창세기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어떤 그 분기점이 있었어요. 사람의 수명과 연관되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족보들이 쭉 나오잖아요. 노아의 그런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벳의 그런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여러분, 노아 이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소한 900살 이상 살았잖아요. 900살 살았는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큼 줄었어요?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수명은 다 400살, 500살 그 정도. 그러니까 딱 절반으로 줄었어요. 홍수 직후에. 그런데 벨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 이후에 또 수명이 또 절반으로 줄어요. 200대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브람의 가문이 나와요. 데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재밌잖아요. 절반 줄어요. 근데 절반 줄을 때는 노아의 홍수라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니까 이 궁창에 있는 물이 나름대로 우주 자외선으로부터 이 지구 환경을 많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어요. 졸리시죠? 일어서셔가지고 저 어디로 나가죠? 편하게 나가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지구 환경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벨렉 시대에 과연 뭐가 일어났을까? 벨렉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나뉘다. 그럼 뭐가 나눠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나눠졌어요. 뭐 이거를 뭐 얘기하면 이제 또 이제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에서 이제 얘기하는 과학자들은 지구 대륙 이동은 아주 그냥 수천만 년, 뭐 수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도 대륙이 많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때 벨렉 시대 때 왜냐면은 두 가지가 맞아요. 그 이름의 뜻이 나뉘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또 줄었다는 그 의미는 뭔가 지구 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륙들을 잘 이렇게 퍼즐을 맞춰 보면은요 원래 하나의 대륙이었던 것들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모든 이 지구상에 그런 관점에서 근동 지역에 있는 강들의 흐름은 에덴 동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 4개의 강이 흘러내려가지고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강줄기가 시작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지대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은 지대일 것 같아요? 높은 지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통 이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이 터키 지역에 이쪽 어딘가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강줄기들이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나 다 원류를 따라가면은 에덴 동산 쪽에서 흘러내린 물줄기일 가능성이 많죠. 유프라테스는 아예 확실하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고요. 이해하시겠죠? 26페이지. 유프라테스 강의 총 길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무려 2,864. 여러분 2,864km면 어느 정도 상상이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 남과 북이 합쳐서 뭐라고 그러죠? 몇 리라고 그러죠? 삼천리. 천리가 아니라 삼천리. 삼천리 금수강산. 삼천리면은 키로로 몇 킬로죠? 1200km. 그쵸? 그럼 그거에 2배가 넘죠. 2.5배. 그 긴 여정을 흘러내리는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은 1850km예요. 좀 더 짧습니다. 근데 이 두 강 중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더 좋아요. 왜냐면은 강줄기도 길고 유속이 느려가지고요. 유속이 느리다는 것은 사람이 활동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당연히 유속이 느리니까 거기에 생물을 더 많이 살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두 개의 강이 있고 이 두 강 사이에 여러 개의 지류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교재에 보면은요, 유프라테스의 지류에 해당하는 것이 발리크강, 그리고 그 밑에 하볼강 있고요. 또 티그리스강의 지류 중에 하나가 데자부강, 소자부강, 아드하임강, 디알라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마다 또 다른 또 지천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 강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들이 촌락들이 생기고 그게 사람이 많아지면은 도시 국가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주거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은 사람 사이가 참 힘들어요. 북쪽을 보세요. 이 지도상으로 봐도 어떻게 돼요? 여기가 고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산맥들이 쫙 이어진다. 이렇게 계속 산맥들이 이어지니까 어떻게 사람 살기가 힘들죠. 3, 4천 미터 뭐 이렇게 산들이 많다 보니까. 평균 고도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요 강을 벗어나면 바로 뭐예요? 아라비아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사람 살 때는 요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강 사이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대략 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눠집니다. 바그다드가 여기 있습니다. 좀 더 큰 화면이죠.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여기가 북부 메소포타미아, 밑에가 남부 메소포타미아. 근데요, 이 강으로 따져도 티그리스강보다는 유브라데스 강이 더 사람 살기 좋고, 이 지역으로 따져도요, 이 남부보다는 북부 지역이 훨씬 사람 살기가 좋습니다. 기후가 더 온난하고 강수량도 많고 모든 어떤 자원들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남부로 내려갈수록 척박해요. 그래서 요즘 IS 사태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IS가 상관없나? 터키인가? 지금 여기 이라크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물 부족 국가예요. 이라크가. 원래는 뭐 그렇죠. 근데 이 이라크가 지금 있는 데가 요쪽이잖아요. 요쪽인데 이 이라크 쪽에 물이 어디서 오냐면은 이 터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 갖고 물장난치면 안 되죠.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근데 요즘 물장난치고 있어요. 터키 쪽에서 위쪽에다가 댐을 건설해요.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데 댐을 건설하면 어떻게 해요? 물줄기가 약해지죠. 그래서 이라크로 넘어가는 물이, 이쪽으로 흐르는 물이, 이거는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이 물을 막아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라크 쪽은 굉장히 물 부족 사태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물이 지금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 안 들면은 댐을 완전히 막아가지고 물 안 주겠다 이렇게 협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굉장히 척박하고 힘들어요. 사람 사는 것이. 북쪽으로 갈수록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함해서 가나안 지역에 이르는 곳을 가리켜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봤습니까? 이거는 아주 뭐 이렇게 신학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뭐 한 번쯤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 때 좀 들은 것 같아요. 여기 그림상에는 잘 이렇게 흐린데 여기 상대적으로 이렇게 초록 색깔 있는 지역 있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가지고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뭐가 생겼습니까? 초승달처럼 생겼죠. 요 지역을 가리켜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고 근동 지역에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 끝은 그 페르시아만 있는 갈대아 우루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그곳, 또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쪽이 하란이죠. 예, 하란 어딘지 아시죠?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물었던 곳, 아버지 데라가 정착해서 죽었던 곳, 예, 여기 하란.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예, 여정을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초승달 지역과 일치해요. 지형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역시 사람 사는 곳에 문명을 찾아서 이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도 사람을 쫓아서 성경의 역사가 기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정리되는 게 있잖아요. 예, 사람 예, 밑에 제가 2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따라서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있듯이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제 어록입니다. 예, 이렇게 됐네. 예.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바로 초승달 지역이에요. 예, 여기 루트가.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강줄기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예, 메소포타미아 최하단부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꼭대기에 있는 하란으로 갔다가 여기서 초승달의 예, 좌측 예, 꺾어지는 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을 중심으로 다 농경지대가 발달돼 있고 목축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예, 살기에 예, 그래도 예, 합당한 땅들이 다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고대 근동이다 하면 여기다. 메소포타미아는 여기다. 예,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여기다. 예, 가나안 땅도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지역은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고 요 지역은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시끌시끌한 거예요. 분쟁도 많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이런 이렇게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수시로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요 도시들은 늘 언제나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굳이 여기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이 땅 뺏으려고 전쟁 일으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쟁은 요걸 따라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가나안 지역은 이 지역 중에서도 세 개의 대륙이 예, 겹쳐지는 완전히 사이 땅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가나안 땅은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 그래서 성경에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이집트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나일강. 이집트는요, 예, 역사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 헤로도토스가 저도 이거 하면서 이제 좀 만난 사람인데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커피숍에서 만난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좀 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스의 예, 유명한 역사가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역사의 아버지래요. 예. 그 사람이 역사라는 책을 졌어요. 예. 그래서 역사학의 아버지인가? 예. 근데 이게 언제 쓰였냐면 기원전 예, 5세기에 써졌습니다. 5세기 초에. 그럼 굉장히 오래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역사라는 책을 써졌는데 당연히 그리스 역사, 페르시아 역사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거기에 뭘 다뤘냐면은 이집트 역사도 다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간기 시대, 엔타임 시간에, 금요일날 엔타임 시간에 중간기 시대면은 이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많이 설명이 될 겁니다. 성경 기록보다는 이 사람 기록이 더 많으니까요. 근데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가리켜서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으로 말미암은 나일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선물이 이집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최고의 자원은 나일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도 나일강을 따라서 도시와 마을이 생성됩니다. 자정한 이 고대 국가일수록 지금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리 척박한 땅도 살 곳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주면은 감사하잖아요. 그때는 뭐 땅이 많고 사람은 적으니까 이왕이면 가장 살기 좋은 쪽으로 먼저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강줄기마다 그런 도시들이 형성이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나일강을 따라서 도시와 마을이 생겨나고 연결됐고 특별히 이집트는요. 여기가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나일강이고 나일강 주변은 색깔이 초록색이죠. 근데 좀만 벗어나면 뭐예요? 사막이에요. 아주 희한하죠. 나중에 이집트 가실 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사진 좀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렇게 이 나일강 유역은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인데 좀만 벗어나면은 그냥 완전히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게 나일강입니다. 이렇게 쭉 밀주기가 쭉 나는데 요 나일강을 따라서만 색깔이 약간 그 초록색 감이 있죠. 나머지 다 황토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는 나일강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와 문화가 발달됐고 특별히 이집트는 여기 보면은 어디죠? 요쪽 정도 되는데 카이로가 있어요. 현재 이집트 수도 카이로인데 이 카이로 요 정도 카이로인데 이 카이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도에서는 저 이집트라고 했는데 하 이집트, 하부 이집트, 상부 이집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집트는 옛날부터 좀 문화가 달랐어요. 인천도 옛날에요. 그 공동묘지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과 부평으로 나눠졌어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요. 3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옛날에 중구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부평 가려면은요. 한번 꺾어야 돼요. 왕복 요금을 줘야 해요. 택시기사가 여기 잘 안 왔어요. 문화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부평이 이 인천 북부 지역의 중심지였고요. 저쪽 저쪽 안쪽에는요. 서울의 명동과 같은 역할을 한 게 신포동이었어요. 이 신포동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다 한물 갔고요. 더 이상 이제 거기는 이제 슬럼화 됐고 대신 부평은 계속 살아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 그랬었어요. 딱 문화가 달랐어요. 이게 서로 같은 인천인데도 서로 이렇게 좀 달랐습니다. 항상 이 이집트는요, 이 상부 이집트하고 하부 이집트를 항상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부 이집트는 테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온건하고 뭐 이렇게 그런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좀 뭐죠? 그 토백이들이 많이 이렇게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집트 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보시라니까요, 그거. 그 엔타임 강의. 엔타임 강의에 이스라엘의 역사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이집트만 따로 다룬 거 있습니다. 보면은 하부 이집트는요. 이쪽 지역과 외부 지역과 많이 연결돼 가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방인들이 여기까지는 안 들어와요. 머니까. 그래서 자기들과 가까운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 가지고 여기에 살다가 어느 날 정부를 차지해 버립니다. 자기들의 왕조가 들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힉소스 왕조. 이제 생각나시죠? 힉소스 왕조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요셉이 이쪽으로 애굽에 들어올 때 여기서 정착할 때 바로 힉소스 왕조의 영향이 있었어요. 힉소스 왕조가 같은 셈족이었거든요. 이집트는 함족이었어요. 흑인, 여기는 황인족.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달라요. 근데 요셉이 이쪽에 올 때만 해도 이 힉소스 민족이 이미 여기 많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없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다가 나중에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면서 힉소스인들이 다 쫓겨나고 나서 원래 토착민인
흑인 계통의 왕조가 들어서니까 그때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출애굽기가 그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이 역사 지역 이게 어떤 질이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성경이 이렇게 사건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좀 알면은 빠르되니까요.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옆으로 세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아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터키의 고산지대부터 쭉 흘러낸다고 했죠. 근데 이 나일강은 총 길이가 1200km인데 바로 여기 에티오피아부터 구수 지역부터 발원이 돼가지고 거꾸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려요. 아주 특이하죠, 나일강은요. 그래서 이 강줄기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 지역을 위도상으로는 남쪽인데 나일강으로 따지면 여기가 상부 이집트, 위도상으로는 북쪽인데 나일강으로 따지면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하부 이집트, 고 이집트, 저 이집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에는 유명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하류의 델타 지역, 삼각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강의 지류들이 막 나눠져요. 이 강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강이 나눠지면서부터 이 주변의 땅들이 비옥해지면서 이 지역은 곡창지대예요. 굉장히 잘 살고 토질이 아주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 보냈을 때 어디에 살게 했냐? 바로 여기 델타 지역의 동쪽에 고센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그냥 열심히 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처럼 얘기하지 죄송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큰 백성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00년 만에 만들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쪽에 광활한 사막 쪽에 살게 했어봐요. 여러분도 봐도 생각해 보세요. 애 낳을 마음이 생겨요? 나도 고생하는데 애 낳아서 고생시킨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풍족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땅에 있으니까 애도 많이 낳은 거예요. 굉장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은 바로 이 가나안 땅과 걸어 도보로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있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이집트도 이렇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면서 이 하부 이집트가 훨씬 더 뭐라고요? 잘 살고 좋고 또 교통도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외국과의 교류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쟁도 당연히 여기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가나안 지역에서 공격해 오면 여기, 또 지중해 건너서 유럽에서 공격해도 여기예요. 여기까지는 가라고도 안 가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통이 좀 나으면 하는데 이때 당시 교통 수단은요 이 나일강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사막지대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나일강은요 생명 젖줄이고 농사의 기본이고 또 교통의 그런 중요한 교통면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 빼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 이야기가 즉 28페이지, 2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또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뭐 얘기했죠? 메소포타미아. 지금 고대 군동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메소포타미아, 또 비옥한 초승달 지역, 또 이집트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레반트 지역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레반트. 이 지역을 가리켜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요 지역. 요 지역을 가리켜서 레반트 지역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군동 중에서도 성경에
성경의 그 배경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레반트 지역이죠. 자, 29페이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반트는 특정 지역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는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지닌 지역을 아우르는 용어로 대략 그 범위는 역사적으로 근동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이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 레반트 지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시리아와 레바논은 레반트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레반트는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대 문명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반트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레반트 지역에 길들이 있어요. 길. 제가 크게 4가지의 길을 이따 마지막으로 소개할 겁니다. 이 길들이 이 레반트 지역을 통과해요. 근데 고대에는요, 이 길들이 없었으면은 방법은 해상길밖에 없죠. 해상길, 여기 해로를 타고 가는 것 외에는 이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은 다 이 레반트 지역에 있는 4개의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없으면은 문물이, 사람이, 인적 교류가 이렇게 남북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무역도 반드시 레반트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군사적인 경우도 이 레반트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레반트 지역은 중에서 이 해변길은 레반트 지대는 자연적인 통로를 따라 생겨난 것이고, 대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레반트 지역은 큰 강은 없어요. 여기는 큰 강은 없지만은 조그만 그런 강들이 많고요. 작물을 생산하기 적절한 비가 내리고 높은 산지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강들이 있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하나가 레바논 다녀오신 분 있죠? 베이루트, 맞아요. 레바논은 다 도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중해를 연한 항구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로, 시돈, 비블루스, 또 아까 얘기한 베이루트, 이게 오래된 아주 수천 년 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겨난 천연 항구들이에요. 이 레바논 지역은, 여기가 레바논이잖아요. 이 레바논 지역은 옛날 말로 뭐라고요? 페니키아 왕국이 있었던 곳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에는요, 여기 두로와 시돈과 베이루트, 비블루스 이렇게 유명한 해안 도시들이, 항구 도시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바로 옆에가 뭐예요? 레바논 산맥, 베카 골짜기, 또 안티 레바논 산맥. 그러니까 이 2개의 산맥 사이에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바로 해안지대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농사 지을 땅이 아주 많죠. 진짜 여기는 뭘 먹고 살지 모를 정도로 그 지형 자체가 농사 지을 땅이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나라 자체도 조그맣지만은 이스라엘보다 더 적어요. 먹고 살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 사람들은 고대부터 뭘 갖고 먹고 살았냐면은 바로 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상품 물건이 있었죠. 뭐죠? 백향목. 백향목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자원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뭘 했냐면은 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발달된 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성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 문명은 해상 문명이에요. 해양 문명이에요.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은 이 레바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키프로스나 이렇게 앞에 그레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중해를 따라가지고 이 지중해 모든 연안 국가들과 무역을 해가지고요. 중개 무역을 해가지고요. 이쪽 지역에서 물건을 사들여가지고 이쪽으로 팔고, 이쪽 지역에서 물건 사들여서 이쪽으로 팔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엔텐 강의 때 솔로몬 얘기하면서 솔로몬 시대가 다윗 시대와 차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활 환경,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경 목축 사회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무역이 주를 이루는 상공업이 발달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오늘날 그 레반트 지역을 다 장악했어요. 레반트 지역이 솔로몬의 제국의 땅이었어요. 영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요 도로들을 다 차지하면서부터 레바논의 여기 솔로몬의 또 특유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바로 이 페니키아, 특별히 두로 왕가의 아주 그냥 우호 관계를 통해서 이들과 연대해 가지고요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농사 목축 1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잘 사니까 아니면은 2차, 3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사니까 1차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2차와 3차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솔직히 자연 자원도 별로 없고요. 뭐 여기 식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잖아요. 근데도 잘 사는 이유가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통해서 이렇게 재생산 또 무역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윤을 벌었습니다. 똑같아요. 레바논이 그랬어요. 레바논 같은 경우는요,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건 별로 없고 다 주변의 생산품들, 대표적인 건 여기 백향목하고 여기 자색 물감이 주로 주 생산품이고, 나머지는 다 주변에 있는 것을 갖고 서로 중개하면서 이윤을 챙기고, 또 중요한 것은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되팝니다. 그래서 잘 살았어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래서 페니키아 문명을 이뤘죠. 여기가 이제 레반트 지역의 핵심적인 땅 중에 하나입니다. 시리아는 바로 그 레반트 지역의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데 이 시리아 땅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아람 사람들이 여기에 원주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다메섹, 또 지난 그 통일 국가 시대 때 그때 전쟁이 벌어졌던 하맛이라는 그때 당시의 도시 국가들이 여기에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고대 국가 중에 하나인 미탄미 왕국이 바로 이 시리아의 북쪽에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지역이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단 있죠. 바단. 히브리 민족이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아까 하란 건너오면서 바단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하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까 오전에 설교 가운데 야곱이 도망쳐서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일정 기간 머문 곳이고요. 여기에 이 시리아의 안디옥, 다메셋,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성경에 나오고요. 또 요즘 이제 이런 이렇게 전쟁 가운데 많이 알려진 게 알레포 뭐 이런 지역이 바로 시리아에 있습니다. 고대 군등의 국제 교통망. 이 근동 지역은요, 도로가 오래된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두 개의 국조적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어딜 통과한다고요? 레바트 지역,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을 여기서 핵심적인 도로가 관통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요, 이 길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 도로를 장악하는 민족들이 강국의 반열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또 여호사밧 왕 때인데, 이때 영토가 확장될 때는 다 이 도로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로들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했고 무역 노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길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으로 따진다면요,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을 때 자주간 그거 보상금 받아가지고 이게 만들잖아요.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어쨌든 간에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개인적으로 고향 가는 길이 멀기도 하겠죠. 굉장히 멀기도 하겠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면서 한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안 이 전라도 지역은 도로가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더뎠어요. 근데 이제 여기 김대중 정권 들어오면서 그쪽에 이제 도로들이 이제 많이 개설돼 가지고요. 뭐 호남 고속도로도 좋아지고 결정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가는 우리 수련회 장소도 2시간이면 가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만약에 그 도로가 없으면 4시간 걸릴 거예요. 그렇죠? 4시간, 5시간. 그러니까 도로는 사실은 지역을 발전시키는 영향을 주는데 바로 이 레반트 지역을 통과하는 2개의 도로가 있는데 그게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 보면은 왕해도로고요. 그리고 해안길에 해당하는 것이 서해안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는 해안길. 이 지역에서는 이 2개의 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제국도 바로 이 2개의 도로를 장악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국가적인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면은 도로가 바로 요 도로예요. 여기가 왕해대로입니다.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된 게 왕해대로고 왜 왕해대로인 것 같아요?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고대의 왕들이 이 길 따라 다녔다고 해서 왕해대로고요. 또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해안길입니다. 자, 이 해안길은 이집트 아까 얘기했던 거기 그 하부 이집트 거기서부터 고센 땅 그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저 북쪽에 하란까지 갔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져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렇게 따라서 저기까지 갈대아우르까지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까지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거의 쭉 이어집니다. 굉장히 긴 길이죠. 예, 우리 지금 남한을 통과해가지고 북한 통과해가지고 뭐죠? 저기 그 비단길 옛날에 비단길 또 아니면 저 위에 중앙아시아 통과해가지고 유라시아 철도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굉장히 몇천 킬로의 길이 바로 해변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예전 같은 경우는 전차 같은 게 있었잖아요. 말병거들. 병거들은 산악지역은 못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평야지대를 다닐 수밖에 없는데 평야지대 그러니까 병거들이 다니는 길이 바로 해안길이었어요. 이 왕해대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병거들이 다니기는 부족합니다. 근데 해안길은 병거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길. 여기는 사람들이 행군해서 다니는 길. 여긴 전차가 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더 길이 많이 이용되고 발달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마다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도로들이 가는 곳에 아주 교차점이 되는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전쟁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무기또, 아마겟돈. 예, 아마겟돈은 이제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고대로부터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다면 여길 따라서 전쟁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림들은 이 그림들은 그쪽 지역 설명 나왔네요. 이렇게 초록색 길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해 가가지고 하란 근처 밑에 알레포까지 가네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브라테 강 따가지고 페르시아만까지 도로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왕해대로는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은 여기 아카드만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가장 하단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서 이제 홍해를 통과하면 요로 통과해가지고 여기 항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요 다메섹 지역에서 해변길과 합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왕해대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해변길이 이렇게 긴 겁니다. 이렇게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지도상을 봐도 이게 왜 도로가 이렇게 형성됐는지가 좀 설명이 되겠죠.
도로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졌냐? 여기가 문제. 여기가 이제 갑자기 지형이 안 좋아져요. 사람 다니기가 해변길이 아니라 높은 지대로 바뀌니까 여기 갑자기 장애물이 생기니까 도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3차원 지형을 보면은요, 이게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사해 염해고, 위에 열이고, 그리고 여기 갈릴리. 지금 요거를 이렇게 각도를 해놓으면은 이게 하나의 연결된 지형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 높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면을 만든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은 이 해안길은 계속해서 여기가 낮죠. 이렇게 편하게 가죠. 근데 여기 갈매산 요 지역이 갑자기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불뚝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길을 따라가다가 갈매산이 만나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이 여기서 이렇게 틀어진 거죠. 이렇게 그 전에 틀어지는데 보면은 요 지역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할 때 더 확실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이 산맥들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옵니다. 가지고 이스라엘은요 등뼈와 같이 이렇게 산맥들이 이 서부 지역을 서부 산지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산지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좀 이따 설명하지만 여기에도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보라고 다큐멘터리 영화 보냈죠. 족장의 길. 족장의 길이 바로 여길 따라서 이 산지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세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부엘세바까지 족장의 길이 나오는데 이렇게 길이 있고요. 그래서 왕의 대로는 바로 이쪽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지역으로 쭉 해가지고 왕의 대로고. 그래서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길 이왕이면 산지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길, 특별히 무역 이동이 많은 대규모 수송이 있는 데는 당연히 해변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32페이지 보시면 이제 오늘의 종착역입니다. 이걸 다시 보면은 이 팔레스틴을 지나가는 도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해변길의 주요 도시가 가자, 또 오늘날의 그 텔아비비, 그리고 무깃도,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요? 갈매산. 그래서 이쪽으로 틀어져 가지고 하소를 지나 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가서 저쪽 알레포까지, 하란 지역의 알레포까지 쭉 도로가 이어집니다. 근데 왕의 대로는 요 엘랏, 오늘날의 엘랏이라는 곳이고요. 에시온 게벨, 성경에서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여기 항구 도시 아카데마니, 홍해 끝자락에 갈라진 아카데마니 그 항구,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쭉 올라가 가지고 페트라 암만을 지나 가지고 암만이 요르단이잖아요. 현재 요르단 수도. 가지고 다메섹까지 이어진 게 이 길이 합쳐지고요. 근데 오늘날도 이 길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시대에 그 사도 바울이 지나다는 터키의 그 길을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피시디 안디옥 해가지고 저쪽 코냐까지 갔는데 길이 진짜 잘 닦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길이 2000년 전에 그 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포장만 달리한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수천 년 전에 그 길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를 깔았을 뿐이겠고 거기 다르겠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길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길 외에는 선택이 별로 없어서, 지형 자체가. 그래서 두 개의 길은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개의 길을 또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족장의 길. 이 족장의 길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 그 여정과 일치되는 길입니다. 세겜, 실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까지 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도시들이 언급된 도로가 여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길 따라서 다녔는 거예요. 실은 이 길은 평균 교도 700m 되는 산지 지형에 따라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나와요. 족장의 길 한번 보세요.
족장의 길을 보면은요, 지금도 이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길 따라서 주요 성경에 나온 유적지를 탐방한 것이 바로 족장의 길이라는 그 다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로가 있는데 바로 요단 계곡길이에요. 요단 계곡길. 여기 보면은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사해까지 이렇게 쭉 그 요단 계곡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 족장의 길에 해당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700m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일종의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지도 자체가 요렇게 가는 데가 폭 들어가는 데가 있어. 그거 쭉 따라가요. 바로 이 지역인데 여기가 원래 아까 제가 뭐 대륙 이동설, 지각 이동설 얘기하면서 지각이 이렇게 이동할 때 이쪽 지역부터 아프리카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곡이 만들어지는. 지난번에 터키 갈 때 우흘라라 계곡이라는 데 갔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양쪽에 다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이가 있으면은 무슨 반죽이 있으면 이거를 힘을 줘서 쫙 쪼개지면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지면서 두께가 있으면 여기가 절벽처럼 생기죠. 꼭 그런 지형이었어요. 이 폭은 한 1, 200m 하고 양쪽에 다 절벽이에요. 그리고 그 절벽 밑에 동굴도 있고 길이 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저 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일렬로 한 줄기로 이렇게 갈라진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무슨 어디 다큐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큐를 제가 옛날에 요즘은 잘 못 보지만 봤더니 좀 이럴 때 좀 상식이 나와요. 근데 그 계곡이 실은 여기부터 시작된 거래요. 지금은 이제 지각이 나눠져 가지고 중간에 바다가 들어가서 이어지지 않지만은 옛날에 같이 붙어 있을 땅일 때는 그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래요. 근데 그래서 그게 지금 선을 쫙 맞추면은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계곡은요. 그래서 굉장히 깊습니다. 깊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뭔 얘기하다가 시편 121편 설명하다 얘기한 것처럼 이 요단 계곡의 대표적인 도시가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는요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해발고도 몇 미터입니까? 299m. 여기가 지금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99m, 299m, 마이너스 299m. 그래서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이 사해는 마이너스 399m. 갈릴리는 마이너스 200m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해발 고도보다 200m, 300m, 4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죠. 지구 땅덩이가 있으면은 예루살렘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위에 있는데 여리고는 요 밑에 푹 꺼져 있어요. 가지고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은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700m대지만은 실제로는 1000m 산을 올라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따라서 길이 형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계곡이 있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강의안도 볼 수 있지만은 갈릴리에서 사해까지는 직선거리로 125km밖에 안 돼요. 요단강을 따라 요단 계곡이. 근데 워낙에 뱀처럼 이렇게 굴곡이 많아가지고요. 그걸 따라가면은 물길로서는 387km래요. 3배가 넘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길을 사용하겠어요? 강 따라가는 이 길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발달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길은 성지순례를 위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 장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것들은 최고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해변길, 가기가 편하니까. 대량으로 또 군사적인 목적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개의 주요 도로가 이 팔레스틴 지역, 전체적으로는 레반트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럼 여기 좀 대략적으로 이 고대 군동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집트, 레반트 지역, 팔레스틴까지의 어떤 지리적인 어떤 상황들이 머리에 입력이 되죠. 제가 다음 주에 좀 테스트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안 오실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하죠. 다음 주에는 세리머니만 하고 그러고. 예. 테스트 할 때 한번 좀 물어봐야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지 성경을 이해할 때 무슨 뭐죠? 야곱이 아들들을 저기를 보내잖아요. 목축하라고 보내잖아요. 세겜에 보냈는데 세겜이 여기네. 근데 그런 걸 이거 모르면 세겜이 여기인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쫙 하면은 다음번에 제가 보니까 이 류모 선교사님이 아예 연습할 수 있는 그것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딱딱히 빈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딱딱딱 여기를 이렇게 찍으라고. 저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지도 연습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머릿속에 박히잖아요. 그러면 성경 나중에 얘기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실은요 바이블 동서남북이라고 무슨 성경 배우는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이 연대계 성경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알아보려고 일부러 저 서울에서 무슨 강의하는 데 가서 돈 주고도 자료도 사고 막 했는데 거기는 뭘 하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은 장마다 주요한 단어 있잖아요. 주요 단어를 장마다 한 개, 두 개를 해놓고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연상법 있잖아요. 기억법. 그렇게 해가지고 박수 치면서 1장은 2장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20년 전 방식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걸 통해서 머리에 암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할 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얘기는 이게 출애굽기 몇 장에 있다. 그게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잠깐 이제 맛보기로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지형들이 입력이 되면은 성경을 볼 때 바로 나와요. 제가 요즘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자의반 타의반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도 머릿속에 바로바로 그냥 탁탁 떠올라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헤매지 않고 바로바로 입력이 되고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 아주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성경 읽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다독하는 거 약간 무식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주 그냥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정독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런 모든 것 전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을 쫙 해놓고 하면은 그것들이 더 몇 배의 효과들이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